오늘 밤 나는 너의 아빠와 얘기를 했다. 내가 생겼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했다. 그 사람은 먼 곳에 있는지라 전화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듣고 이해한 바에 의해서 판단하는 한에서는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다. 맨 먼저 나는 깊은 침묵을 들었다. 통화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엔 혼잣말로 우물거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다가 물었었다. 얼마나 들지?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했다. 9개월일 거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8개월도 안 걸려. 그러자 그쪽의 목소리는 목쉰 소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부르짖음 소리가 되었다. 돈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돈? 나는 되물었다. 낙태시키기 위한 돈 말이야. 뻔한 일 아니야? 그래. 그 사람은 확실히 낙태시킨다고 말했다. 너는 하물은 아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평정한 태도로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노라고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은 장황하게 설득하는 사이에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애원은 충고로, 충고는 협박으로, 협박은 타이르는 말로 변했다. 당신의 직장 일을 생각 좀 해봐요. 책임이라는 걸 생각해보란 말이야. 언젠가는 그걸 후회할지도 몰라.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은 저 전화에서 한미천을 써버렸을 거야. 이따금 교환양이 놀란 목소리로 끼어들어 물었거든. 아직도 계속하십니까? 하고 말이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속으로 좋아하면서. 하지만 내가 조용히 듣고 있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비용은 둘이서 절반씩 부담하겠다고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조금도 좋아할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들은 양쪽에 다 죄가 있다. 그 사람은 나의 혐오감을 눈치챘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사람을 사랑했었노라고 생각하면서 수화기를 놓았다.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언젠가는 너와 이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니까 말이다. 내가 품고 있는 의무는 사랑이란 사람들을 선량한 채로 억눌러 두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사랑에 대해서는 성직자, 선전간판, 문사, 정치가, 생마들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을 모든 비극의 특효약이라고 제시하면서 그들의 혼과 육체를 상하게 하고 배반하고 죽이고 있다. 나는 어디에나 다 있는 모든 나라의 언어 속에 존재하는 이 언어가 질색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걸 사랑한다. 마시는 걸 사랑한다. 담배를 피우는 걸 사랑한다. 자유를 사랑한다. 나의 애인을
사랑한다. 나의 아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 말을 절대로 쓰지 않기로 맹세하고 있다. 나의 머리와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인지 아닌지 절대로 마음속으로 반문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나는 너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너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말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얘야, 이것 좀 들어보려무나. 너의 아빠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믿어진다.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원했다. 하지만 사랑한 적은 없다. 그 사람은 물론 전에 찾아온 사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또한 언제나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사랑이라는 이름에 대한 탐구에 환멸을 가져다주는 환영들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로만 끝나버리고 만 것일까? 결국 어떤 것에 도움이 되기는 했다. 어떤 생물이 다른 생물에 대해서 느끼는 충동. 이를테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혹은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느끼는 이상야릇한 충동만큼 사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어떠한 혁대나 쇠사슬이나 격자 같은 것으로 정간을 맞추어 짠 물건일지라도 이만큼 인간에게 맹목의 예속 상태를, 절망적인 무력 상태를 강요하는 것은 없다. 만일 이 충동의 이름 아래에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몸을 내맡긴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 자신, 너의 권리, 너의 존엄, 요컨대 너의 자유를 소홀히 하는 데 밖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개가 있지도 않은 물가에 사랑한다,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물가에 닿으려고 헛되이 애를 쓰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기운이 꺾이고 비웃음을 당하며 환멸을 느끼게 된다. 기껏해야 무엇이 물속에 몸을 내던지도록 너를 다그쳤을까 하고 반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사랑이란 품 안에 안고 있는 어린아기가 외돌토리고 아무 힘도 없으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느낄 때 여성이 그 어린아기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다. 적어도 무력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은 어린아기는 배신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 저 우스꽝스러운 글자인 아모레라고 하는 말의 뜻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일이 너의 맡은 바 임무가 된다면 어떨까? 내 몸뚱이를 빼앗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숨을 쉬고 있는 너의 임무가 되는 것이 어떻겠니? 거기에는 일정한 목표가 있다. 멀리 떨어진 연인들은 사진을 보고서 서로 위로를 한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에 와선 강박관념이 되어버렸다. 집에 돌아오면
즉시 저 잡지를 집어들고 날짜를, 나이를 계산하여 너를 찾는다. 오늘로써 너는 6주일째가 된다. 여기에 등 뒤에서 찍은 6주일째 되는 내가 있다. 얼마나 예뻐졌는지 모른다. 이젠 물고기도 아니고 유충도 아니다. 이젠 모습이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털이 나지 않은 커다란 장밋빛 머리를 가진 생물처럼 보인다. 등뼈는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몸의 중심에 있는 튼튼하고 하얀 줄기이다. 너의 팔은 이젠 모양이 불분명한 돌기도 아니요 지느러미도 아니다. 그것은 날개다. 너에게 날개를 돋친 거야. 그걸 어루만지고 싶다. 너를 애무하고 싶은 심정이 솟아나고 있다. 그런데 모래집에 휩싸여 있는 알 속에서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니? 사진을 보니까 너는 투명한 알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것은 장미꽃이 들어있는 수정 속의 알을 연상시킨다. 장미꽃 대신에 내가 있다. 의사는 6주일이 지나거든 병원을 찾아오라고 말했다. 나는 내일 병원에 가게 된다. 그리고 기쁨의 불꽃과 불안의 바늘이 번갈아 나타나 나의 혼에 구멍을 내고 있다. 엄숙한 가운데 쾌활한 음성을 울리고는 의사는 카르텔을 집어들면서 말했다. 축하합니다, 부인. 나는 기계적으로 그 말을 정정했다. 미혼이에요. 그 말은 마치 그의 따귀를 한 대 갈겨댄 것과도 같았다. 엄숙한 분위기와 쾌활한 맛은 사라져버렸다. 그 말에는 짐짓 아무 관심도 없는 체 하면서 그는 대꾸했다. 아, 이런 젠장. 그런 다음 펜을 들고 기혼이라고 쓴 것을 지우고 미혼이라고 썼다. 이리하여 몸이 으스스해질 만큼 하얀 방 속에서 차갑게 흰옷을 걸친 남자의 음성을 통하여 과학은 나에게 네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과학보다도 훨씬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의 호적상의 신분이 중시되어 카르테의 시녀리라라고 정정되는 것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처음 당하는 충돌이었다. 그리고 닥쳐올 혼란의 양상까지도 암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옷을 벗고 진찰대에 누우라고 과학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태도도 정중하지 않았다. 의사나 간호원이나 마치 내가 불쾌하게 느껴지기라도 하는 듯이 행동했다. 그들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대신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슨 얘긴가를 하고 있었다. 진찰대 위에 들어누웠을 때
내가 다리를 벌리지 않고 다리를 금속재로 된 2개의 다리 받침대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해서 간호원은 화를 냈다. 나는 어이없게도 추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꼈다. 아랫배를 타올로 덮어주었을 때 나는 그녀에 대해 감사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더욱 무모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는 고무장갑을 끼고는 나의 몸속에 우악스럽게 손가락 하나를 집어넣었다. 속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은 채 푹 찌르고 누르고 이리저리 더듬더니 또다시 푹 눌렀다. 나는 기분이 언짢았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처지여서 너를 짓눌러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겨우 손가락을 빼고 진단을 끝냈다. 아주 양호합니다. 모든 게 순조롭군요. 그는 그 밖에도 몇 가지 조언까지 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신은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흡연을 삼가고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일과 법에 어긋나는 해결책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해결책이라고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법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 협박을 다시금 강조하는 듯 항체 호르몬 정제까지 처방해 주었다. 그리고는 15일마다 정기 진단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런 말을 다소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지불은 기금으로 처리된다고 알려주었다. 간호원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비난하는 표정으로 머리를 내흔드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이런 일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됨을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세계에서는 시대가 변했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는 거의 모든 경우 전혀 무책임한 여자라고 여겨진다. 조금 더 나은 인식이라면 연인, 도발자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으면 여걸이라고 일컫는다. 절대로 다른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평범한 엄마라고는 보아주지 않는다. 내가 항체 호르몬 정제를 산 약국의 약재사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나에게 남편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방전을 건네주었을 때 그는 눈을 치켜뜨고서 낭패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약방에서 나와 코트를 맞추려고 양장점에 갔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너를 따뜻이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양재사는 천을 몸에 걸쳐놓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입안에 핀을 잔뜩 물고서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나는 임신 중이므로 겨울에는 더욱 뚱뚱해질 테니까 훨씬 더 헐렁하게 치수를 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갑자기 화끈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멍하니 벌렸다.
나는 그 여자가 핀을 삼켜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되었다. 다행히도 핀을 삼키지는 않았지만 핀은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줄자도 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그와 같은 심한 곤혹을 느끼도록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짓인가를 맛보았다. 내 일터의 편집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좋건 싫건 간에 편집장은 나의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해 주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나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불성실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걸 알려주었다. 그는 잔뜩 긴장을 한 탓인지 숨을 돌리더니 중얼거렸다. 당신의 결심을 존중합니다. 그런 결심을 한 당신을 아주 찬양합니다. 당신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라며 다시 덧붙였다. 어떤 것은 세상 경험을 쌓은 우리들 사이에서 얘기하고 어떤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한 번 먹은 마음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마음을 돌린다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앞으로 적어도 3개월까지를 당신은 마음을 돌리는 시간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하고 이어 말했다. 마음을 돌리는 것은 현명함을 나타내는 일이겠죠. 당신의 경력은 매우 순조로웠소. 왜 감상주의에 사로잡혀 그것을 중단하려고 합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개월간 혹은 1년간 중단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당신이 언제까지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당신을 잡아온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편집장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알뜰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실 만일 내가 마음을 돌렸더라면 그 사실을 그에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도와주었을 것이다.